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민족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혈통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아무리 피가 같아도 언어가 다르면은 한 민족이 되기 어렵고 한 민족 국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공통된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해야 한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까지 버텨오는 이유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버텨오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 사건을 자꾸 반복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은 그 후대의 사람들도 우리 역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혈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경험, 이것을 공유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혈통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어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민 온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미국이 건국되었는가, 미국의 근본적 신이 뭔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 언어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지만 아메리카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형성하는 데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네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1919년 3월 1일 3.1절입니다. 두 번째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세 번째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하는 건국날입니다. 이 날을 제대로 이름 붙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합의된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킨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스토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3.1운동과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 모두 합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되겠다. 독립국가를 만들어가는 의견에는 다 일치입니다. 조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과 남한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이 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6.25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서 북한과 남한 사이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합니다. 북한과 남한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6.25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비극이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단 하루뿐,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었다.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이 나라에는 두 가지 세력이 엄전했습니다. 하나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해서, 잘 들으세요,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우리는 이 세력을 통칭민족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3.1운동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은 소수의 부르주아 민족 지도자들이 만든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혁명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민중에 의한 인민혁명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들어오면은 그것은 민주공화국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느냐? 공산혁명을 지향하는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세력이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그날부터 1948년 8월 15일 남한의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까지 두 세력이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1948년 5월 10일 50 선거를 통해서 이 남한이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우리는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계승한 민주공화국, 이것을 지지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50선교는 정말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서요, 아시아의 긴 역사 가운데서요,
적어도 민주주의 4대 선거 원칙인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이 4개의 선거 원칙에 의해서 실시된 선거는 우리 남한 처음입니다. 이 선거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했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뽑았고 그 사람들이 결정한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유엔이 이것을 인정해서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1948년 8월 15일이 1948년이 어떤 때입니까? 경제적으로는요 세계에서 최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치 수준에 있어서는 유엔이 인정한 세계적인 스탠다드에 맞다고 해가지고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했습니다. 이만하면 자랑스러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뒤에 북한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남한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6.25 전쟁 끝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남한 사람들은 이미 대한민국을 선택을 했으니까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북한의 소위 인민공화국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북한 땅 살기 싫다고 해가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월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은 남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자유 대한민국이 좋다고 월남했습니다. 여러분들 1950년 6.25 전쟁을 단지 민족 동족의 동족 상장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이 싸웠다고 하는 이런 언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1950년 6.25 전쟁은 새로 세워진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전쟁입니다. 1948년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1950년의 6.25 전쟁을 바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유될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3.1운동과 광복절이 민족의 독립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6.25 전쟁 이것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민족 공동체로서의 한민족은 있는지 모르지만 정치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은 제대로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아리송하게 써놓는다고 했을 때에 이 나라의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역사를 공유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 근현대사 서술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원고에 쓴 것은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앞장서서 얘기하느냐? 이 문제를 길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원고에는 자세하게 있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다음에 이 나라는 이념의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좋은지 민주주의가 좋은지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세워질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 특별히 북한에서 공산치하를 경험해본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월남했고 그 사람들이 남한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 그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주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2000년대 초에도 정말 진보 정권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막 계신다면 그때 나서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 왜 기독교가 여기에 끼어드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역사교과서 대한민국으로서 공통된 역사 경험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역사 교과서를 두고서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나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는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가 제대로 서술되었는가 자세한 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 얘기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 1945년에서 1948년 이 사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 아닙니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그 다음 단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해방 후 한국사의 출발점을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가 어떤 단체냐? 첫 번째로 정치 이념은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과 맞지 않고 북한의 김일성 사상과 맞는 것이다. 그래서 통진당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는 임시정부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운형의 생각에는 공산당들과 협력해서 일제 말에 한국에 남아있던 지하 세력과 더불어서 재빨리 말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들어와서 그들이 주도권을 타오면 나라 건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얘기에 의심이 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여운형 선생님 투쟁사에 보면은 여운형이 임시정부를 반대한 조목이 10몇 가지가 조목조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교과서의 첫 번째 페이지가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을 가장 거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 여운형이 누굽니까? 박헌영과 더불어서 인민공화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뭔 줄 압니까? 이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고 인민공화국이 지방에 내려서 각 지방인민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세력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건설되는데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세력을 대한민국 역사의 첫 번째에 놓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여기에 비해서 오늘날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여기 옆에 있는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였습니다. 송진우는 우리가 좀 기다리자. 임시정부가 오는 걸 기다리자. 그리고 미국과 연대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3.1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이런 주장은 지극히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이런 주장은요 지극히 간단하게 나오고 여운형의 주장이 크게 나옵니다. 두 번째, 현행 역사 교과서는 해방 후 이승만 박사의 단독정부 수립 주장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왜 단독정부를 주장했는가? 아까도 우리 전희경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45년 9월에 이미 스탈린은 북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산주의 다루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용어를 아리송하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주아 민주주의, 이것을 와다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의 저명한 진보적인 역사학자는 이것은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만들 것을 공식적으로 소련이 북한에 지시를 했습니다. 스탈린의 지령입니다. 거기에서 1945년 10월부터 소련군은 북한에 정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조선 5도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 그러면 교수만은 위원회니까 그 위원회 가운데 하나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만식 선생을 대표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선생이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세우는 것은 북한의 단독정부가 들어서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통일에 장애물이 된다. 목숨 걸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가을에 사실은 북조선 5도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고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누구를 위원장으로 만들었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요 이미 공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소련은 제일 첫 번에 북한을 지배하면서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관된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전략입니다. 이미 차지한 북한 땅을 공산주의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인 전략입니다. 가능하다면 남한까지도 공산화하려고 하는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략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미 공고한 공산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먼저 민주정부를 세워서 공산주의에 대항하고 그래서 민주정부를 근거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승만의 이런 주장이 없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정읍에서 단독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정읍사건만 부각시켜가지고 간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현행 역사 교과서는 해방 후 북한 역사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련은 북한에 이미 조직된 인민위원회를 인정해서 자치권을 줬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소련과 북한이 오랫동안 선전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인민위원회 자치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것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인민공화국을, 남한에 있는 박헌영 인민공화국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점령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인민위원회가 자치기관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1935년 소위 제7차 코민테른 국제공산당 조직에서 앞으로 전쟁이 끝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결정번에는 인민정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인민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인민공화국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제공산당의 지령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되자마자 공산당들이 빨리 인민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먼저 강력하게 만들어진 것은 조만식 선생의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인민위원회가 아니고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근데 소련이 와가지고 조만식 선생의 건국준비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민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문제인 것은요, 다만 미 군정이 공산당 인민공화국을 해산한 것은 문제를 삼고, 소련군이 조만식 선생이 만든 그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임시정부를 모셔가지고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조만식 선생의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산시킨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운형에 대해서는 좌합자겠다고 해서 크게 쓰고, 조만식 선생은 한 글자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운형은요, 해방 이후 남한의 수많은 정치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만식 선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함석헌 선생이 북한에서는 유일한 지도자가 조만식 선생이다. 북한에서 내려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북한 역사 교육의 첫 번째는 조만식 선생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만식 선생이 제대로 부각되면 될수록 북한 역사는 거짓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부정적으로 서술합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부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서술하고 있느냐? 해방 이후 한국사의 가장 큰 문제는 분단이다, 나라가 나누어진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면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 통일된 한국을 지향하기 위해서 역사를 서술해야 된다. 그럼 통일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우를 배제하고 중도파를 역사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이것이 소위 진보사학의 분단 역사 이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과 건국 세력을 배제하고, 반민족주의자라고 배제하고, 사실은 좌파 일부를 온건 좌파라고, 좌파 일부를 중도 좌파라고 만들고, 우파의 일부를 온건 우파라고 만들어서 사실 있지도 않은 중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도파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한국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사의, 해방 이후 한국사에 가장 많이 인기 있게 등장하는 인물이 여운형, 그 다음에 그 김규식,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은 조금 다릅니다. 제일 번에는 민주진영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남북협상에 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북협상에 가담한 김구의 긴 일생을 빼버리고 남북협상에 가담을 그것만 부각시켜가지고, 그 말하자면 남북협상파, 중도파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중도파가 이 나라를 이끌어갔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 민주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입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세력은 반민족 세력이라고 폄하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아주 중요한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사교과서를 가져왔습니다만, 이 역사교과서를 보면은요, 대한민국 1948년 그 건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뭘 쓰고 있는 줄 압니까? 제주 4.3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민국 건국이 나옵니다. 곧 이어서 반민특위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와 대한민국이 앞뒤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글자 한자 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를 서술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 역사가, 대한민국을 만든 세력은 반민족 세력이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미화되는 이런 것을 대한민국 역사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써보긴 많이 써왔습니다만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역사 논쟁이 양쪽에 족보를 파헤치는 족보 논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고 이것을 바로 밝혀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역사 정립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대토론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역사 서술의 기회로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